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석상. 기원전 1만 년 전 세워진 미스터리한 고대 유적입니다. 터키 중남부에서 발굴된 괭베클리 테페는 동굴 밖을 나온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약육강식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수렵과 채집으로 연명하던 시절, 인류는 왜 이런 거대한 유적을 만들었을까요? 영국의 스톤헨지, 이집트의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괭베클리 테페는 인류 최초의 신전인지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거대한 존재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폭력과 야만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단 하나, 불이었습니다. 문자도 바퀴도 없던 시절, 인간의 공동체는 불의 온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스 천성, 둔황, 윈강, 룽먼 석굴과 더불어 중국 4대 석굴 중 하나라 불리는 다주 석굴입니다. 돌산을 깎아 정교하게 만들어진 5만여 개의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당나라 초기부터 시작하여 명나라와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천년에 걸쳐 제작된 예술작품입니다. 불교, 도교, 유교의 사상이 어우러진 암각화들. (1985년) 어느 날 이곳에서 좀 특이한 부조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화약무기의 한 종류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항아리.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한 화염이 앞으로 발사되는 구조의 무기 같았습니다. 흡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둔왕 석굴에서 발견된 그림 한 점. 그 그림에 나온 악마가 사용하던 무기와 비슷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화약 무기일까요? 물론 화약 이전에도 중국인들은 전쟁 무기로 불을 사용했습니다. 불을 짊어진 소나 꼬리에 불이 붙은 새들을 적진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적진 이곳저곳에 불이 났습니다. 다주 석굴의 부조에 대한 논쟁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중국에 화약 무기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126년 화약을 대규모로 사용한 전투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진족의 금나라가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거란과 서하를 차례로 격파한 금나라는 파죽지세로 송나라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벌판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공성전이었습니다. 불꽃을 내는 돌덩어리가 날아다니고 불화살이 창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화약 무기가 전면적으로 사용된 대규모 화력전이었습니다. 화약 폭탄은 전쟁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투석기로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덩어리 대신 화약 폭탄을 날려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의 화약 무기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수 있는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대 크라이스트 처치 도서관에는 1326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약에 불을 붙여 화살을 발사하는 이 무기는 중국의 화약 무기와 거의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보다는 200년이 늦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200년의 차이가 중국이 유럽에 화약 무기를 전달해 주었다는 강력한 증거일까요? 전문가들은 흔히 중국과 서유럽 사이에 있는 이슬람 국가나 몽골 제국이 화약을 전래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I think probably it diffused in many places in different times. But we don't have a clear link. We don't have the smoking gun, as it were, that links, that shows us the transmission. Regarding gunpowder transmission of gunpowder technology, is a Korean person, official Cui Moxuan or Cui Musen, is the only one we know who was responsible. We have a clear record. Yeah, in 1374, he invited a Chinese merchant who knew how to make gunpowder and invited to his house. He treated him well and he learned from him. 화약 무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 중세 유럽의 전쟁 무기는 주로 창과 칼이었습니다. 화살은 쉴 새 없이 날아들었고 적의 창과 칼은 갑옷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직접 맞붙어서 베고 찔러야 하는 근접전이었습니다. 몸과 몸이 부딪혀야 했습니다. 적의 함성과 신음소리를 바로 앞에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유럽의 벌판에서 이런 백병전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15세기 프랑스와 영국이 맞붙은 100년 전쟁까지도 말입니다. 15세기 중반, 유럽은 바야흐로 대포의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누가 더 큰 대포를 가지느냐였습니다. 길이 4m, 무게 7톤. 1454년에 제작된 이 거대한 대포는 무려 200kg의 포탄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초대형 대포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시대가 왔습니다. 서기 330년, 로마 제국은 로마를 버리고 이 도시로 왔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1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곳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900년은 하기야 소피아라는 동로마 제국의 성당이었고 500년은 아야 소피아라는 이름의 이슬람 사원이었습니다. 서기 537년 지어진 이래 1000년 동안 무려 23번의 외침을 견뎌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중세 기독교의 마지막 보석이었습니다. The other thing about Constantinople was it had this huge reputation of being enormously wealthy, enormously rich, very desirable from a material point of view. The Turks called it the Red Apple, the desirable place, and it had the prestige of the Roman Empire behind it, so that the capturing the city would actually confer the title of Caesar on whoever had it. 콘스탄티노플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남쪽 바다는 물살이 너무 세서 상륙이 불가능했습니다. 북쪽 바다에는 길이 800m의 쇠사슬 방벽이 있어 어떠한 배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서쪽, 테오도시우스 성벽입니다. 총 길이 6.5km, 내벽과 외벽, 그리고 깊은 해자의 삼중구조로 이루어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방어 무기였습니다.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거나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방식으로는 콘스탄티노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 수천 명의 군사만으로도
10만 명의 대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천년제국 동로마 제국을 지켜주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메흐메트 2세가 테오도시우스 성벽 앞에 8만 명의 이슬람군을 집결시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라는 무함마드의 유언이 800년 만에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 이슬람군은 막강했습니다. 소규모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콘스탄티노플 안으로는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사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드디어 비장의 무기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황소 60마리가 끌고 온 초대형 대포였습니다. This is the basilica, the great cannon, and he lets the Byzantines know that this thing is coming. It's both a weapon and a psychological weapon, that this great machine is coming to knock down your walls. Every cannon could be taken, especially Constantinople, right next to the walls, be fired at 30 meters, because the Byzantines didn't have anything that could fire down on them. Not at least of that size, not to destroy the cannon that was being fired. 신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진 초대형 대포 바실리카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600kg 이상의 돌덩이를 1.5km 이상 날릴 수 있었습니다. 포신이 분리될 수 있어 이동하는 데도 유리했습니다. 이런 초대형 대포 여러 대가 성벽 앞에 배치됐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모두 5,000발 이상의 포탄을 테오도시우스 성벽에 이미 퍼부었습니다. (1453년 5월 29일) 새벽, 메흐메트 2세의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구멍이 뚫린 테오도시우스 성벽으로 들어오는 메흐메트 2세의 대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 안에는 고작 2,000명의 방어군이 있었습니다. 전투 개시 57일 만에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됐습니다. 무너져 내린 성벽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 도시의 모든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이 되었고 하기야 소피아는 아야 소피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포 때문이었습니다. And 1453 is a coincidence. It's a coincidence between the fall of Constantinople and the end of the Hundred Years' War.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on both sides there were cannons being used. 화약 무기는 점점 우월한 전쟁 무기가 되었습니다. 중세의 기사는 몰락했습니다. 총과 대포를 가진 자가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화약이라는 새로운 불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중세시대의 최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중세가 저물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국적인 상품들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럽인들이 가질 수는 있지만 만들 수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도자기였습니다. 최초로 중국 도자기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싶었던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방해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고온의 불기술이 유럽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1759년
영국의 조사이어 웨지우드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자기 브랜드를 만듭니다. 유럽 최초로 영국은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도자기를 굽는 데 성공합니다. 화약의 불은 아시아에서 왔지만 도자기의 불은 유럽인 스스로 지펴 올렸습니다. 고급 도자기 브랜드 제스퍼웨어도 만들어냈습니다. 조사이어 웨지우드는 재료공학자에 가까웠습니다. 고온계를 만들어 가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샘플을 수집했고 비교했습니다. 이런 그의 끝없는 노력의 정점은 전혀 새로운 도자기를 탄생시킵니다. 동물의 뼈가루를 섞어 만든 도자기, 본차이나. 본차이나는 중국이 아닌 영국의 웨지우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본차이나는 뼈라는 뜻의 본과 도자기라는 뜻의 차이나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동물의 뼈가루를 섞음으로써 점토의 점성을 높이고 낮은 온도에서도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What was dramatically different was the fact that it has over 50% calcined animal bone. Calcined animal bone, when it's ground, becomes a very fine white powder, which of course could be mixed into the raw clay, and of course when fired, gives you this tremendous strength and translucency. 하얀 영국산 도자기는 색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고 어두운 벽돌집에서 살고 있던 영국인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국가적 자부심이었습니다. 본차이나는 영국 여왕에게도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런던 시내 매장에서도 대중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자기를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차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In this country, we didn't have very sophisticated ceramics for many, for 1,000 years or more. And so our ceramics came from places like Korea and China by ship. And when they came to this country, people were amazed to see that these translucent, incredibly beautiful ceramics, and in particular porcelain. And they tried to copy it, tried to work out how to make it, and failed for 500 years. So then to make this beautiful, translucent white china was a sign of great national pride. 왜 하필 영국이 전 유럽의 도자기 강국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석탄에 있습니다. 석탄이 새로운 불, 새로운 엔진을 영국에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원명어는 바로크와 로코코, 동양의 누각 등 유럽과 중국의 건축 양식을 혼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강국을 꿈꾸던 청나라 건륭제의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끝내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초목은 사라지고 분수의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무너진 기둥은 이름 모를 비석이 되었습니다. 아편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이곳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제 대포는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철판도 쉽게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포트 넬슨 요새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영국군들을 기리는 포피가 피어 있습니다.
사실 이 꽃의 다른 이름은 양귀비입니다. 아편 전쟁의 양귀비들이 버려진 대포들 사이에 있습니다. 화약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대포가 되어 다시 아시아로 돌아왔습니다. 화약이라는 물질이 거대한 역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화약이 아시아의 불이었다면 석탄과 도자기, 대포와 증기기관차는 유럽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의 경쟁에서 아시아가 패배했던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시기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윈저성입니다. 중국인들에게 원명원이 있다면 영국인들에게는 이곳 윈저성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을 완성한 이는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152cm의 키 작은 여왕이었지만 64년 재위 기간 동안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빅토리아 제국의 해는 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정복하고 중국을 굴복시킨 것도 그녀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아편 전쟁 당시 원명원에서 약탈해온 5마리의 중국 황실 개 중 1마리가 여왕에게 바쳐집니다. 루티라는 이름의 패키니지였습니다. 이 개의 이름 루티는 훔쳐온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훔쳐온 개 루티는 중국 황실에서 자랐지만 영국 왕실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는 아리안 민족의 순수성을 상징하는 흰색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자기는 새로운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고급 도자기들은 나치 대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고 일상생활 용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도자기를 구워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독일 강제 수용소 안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Der ursprüngliche Grund, warum das von Allach nach Dachau verlagert wurde, war, weil die Kapazität in Allach nicht mehr ausreichte, weil die Räumlichkeiten waren zu begrenzt. Und dann hat man neben dem KZ-Gelände, wo die alte Pulverfabrik war, da hat man dann die Produktion von dem Allacher Porzellan hin verlegt. 백여 명의 수감자들이 도자기를 굽는 강제 노역에 투입되었습니다. 아리안 민족의 영혼을 위해 유대인들의 육신이 필요했습니다. 도자기 공장과 바로 이웃한 다하우 강제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 안에는 또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의 시체를 태운 소각로입니다.
도자기를 굽던 그 불이 수많은 인간을 죄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야만적인 불이었습니다. 문명의 아름다움을 만든 불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자취를 태워버린 야만의 불이었습니다. 문명과 야만의 두 얼굴. 그것은 불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얼굴이었을까요? 아주 오래된 약속을 기억해 봅니다. 불은 우리의 아름다움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었습니다. 20세기, 우리는 불의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문명의 온기를 전해준 불. 이 야만의 시대를 넘어 꿈과 신화의 시절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